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송봉규 교수님과 함께하는 범죄자의 뇌에 대한 잘못된 신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수님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으로 범죄자로 타고난 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세 번째 시간 주제는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태아되고 원시적인 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세기 범죄학의 아버지였나요? 롬브로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롬브로조가 주장한 그런 범죄의 원인은 뭔가요? 예, 우선 롬브로조가 주장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여성은 아프리카 남부의 칼라하리 사막에 거주하는 부시몬족입니다. 당대 다른 유럽인들처럼 롬브로조는 야만인 여성이 엉덩이와 생식기관에서 비정상성을 나타낼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범죄자를 야만적인 인간, 즉 야만성을 나타내는 육체적 비정상을 가진 원시적인 인간으로 보는 롬브로조의 범죄학 이론에 반영되었습니다. 롬브로조에게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네. 한 세대를 넘어 태아가 나타나는 격세 유전이었습니다. 당시 인류는 인간은 발전되는 방향으로 진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가장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범죄들은 격세 유전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원인을 갖고 그러한 원인은 동물적인 본능에 내재하는데 이 동물적인 본능은 교육, 가족,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완화되더라도 특정한 상황이 되면 즉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의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범죄성을 지닌 식충식물, 살인개미, 동족을 잡아먹는 올챙이 등 원시적인 생물들로 범죄의 기원을 추적하였습니다. 롬브로조의 기본적인 입장은 명백하였습니다. 롬브로조의 주장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네. 범죄는 자연현상이며 범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생물학적이기 때문에 범죄적 책임에 대한 법적인 논쟁은 무의미하다. 대부분 범죄자에게는 정말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의 생물학적인 탈선과 정신적인 이상은 원시적인 형태의 삶으로서 태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롬브로조는 주장하였습니다. 롬브로조는 모든 범죄자 중 타고난 범죄자의 비율이 40%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원시적이고 태아된 타고난 범죄자를 강조한 학자입니다. 굉장히 범죄자에 대한 해석이 저는 되게 색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롬브로조가 그러니까 범죄자는 격세 유전에 따라서 진화하지 못하고 태아된 인간이다라고 봤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롬브로조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예, 롬브로조의 연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그림은 롬브로조의 저서 백인과 유색인종에서 인간, 다람쥐 원숭이, 고릴라의 두개골을 비교한 것입니다. 즉 두개골의 진화적 순서를 나타낸 것으로 롬브로조가 나중에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두개골을 비교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롬브로조의 범죄학의 뿌리는 백인과 유색인종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책이지만 네. 롬브로조의 관심사를 범죄로 돌리기 바로 직전인 1871년에 출판된 책이며 이 책은 과학적 인종차별주의로서 유명해지게 된 지적 전통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과학적 인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얘기하면 당시 과학을 통해 발견된 사실로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 과학적 인종차별주의입니다. 인류학, 박물학, 골상학, 관상으로부터 고안된 과학적 인종차별주의는 인종 사이에 분류와 계급을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뼈 계측법 및 인체 측정법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였습니다. 19세기의 과학적 인종차별주의는 교육을 받은 유럽인과 미국의 백인들에 의해서 널리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적 인종차별주의를 이용하였습니다. 다른 과학적 인종주의자들처럼 롬브로조는 동물학자이자 식물학자이면서 인종을 최초로 분류한 칼폰 리네와 종의 기원을 통해 동물학적으로 우월한 종자들은 열등성의 개량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제시한
찰스 다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인종에 대한 차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 롬브로즈의 연구 결과도 과학적 인종 차별주의로 유명해졌다고 한다면은 결론은 뭐 사실상 정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기납적 추론을 통해 과학 인척하면서 백인과 유색인종은 백인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이러한 우월성의 원인을 우월한 육체 기관으로 돌리는 데 전념하였습니다. 아, 롬브로저는 해부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유색인종이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롬브로저의 책에서 가장 유명한 범죄인의 탄생에서 네. 심지어 범죄자가 검은 피부를 지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종은 검은색이지만 진화하면서 황색, 아, 다음으로 가장 완벽한 백색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대륙의 인디언과 항인종은 도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둔감하다는 면에서 유럽 범죄자들과 비슷하다는 하나의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흑인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에 기반을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이런 과학적인 인종 차별주의에도 불구하고 범죄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롬브로즈를 꼽는 이유가 뭔가요? 롬브로저는 과거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범죄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입니다. 범죄학의 발전에서 롬브로저의 압도적인 중요성은 네 가지로 손꼽힙니다. 네. 첫째, 범죄에 대한 연구를 다른 과학 및 연구 분야에 통합시킨 것. 둘째, 범죄 행동에 대한 틀을 잡기 위해 의학적 모델을 사용한 것. 셋째, 자유주의 국가들이 범죄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공한 것.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범죄학을 골상학파의 파생물로부터 완전히 발달한 과학으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입니다. 롬브로저의 범죄인의 탄생은 범죄자의 초점을 마음에서 뇌로 바꾸었습니다. 네. 롬브로저의 범죄인류학은 범죄 연구에 대한 논쟁을 위한 용어를 설정하였으며 사용될 증거의 유형과 방법을 좌우하였고 새로운 연구 분야가 발전될 수 있는 방식의 틀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인종 차별주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죄 연구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는 건데 그러면 롬브로즈의 연구는 이후에 어떻게 발전이 되나요? 당시 롬브로저의 연구도 당시의 시대상에서 따라 당시의 시대상이 과학적 인종차별주의를 모두가 바라봤던 시대였고 야. 인간을 개량하겠다고 하던 시선들은 어느 과학에나 있었습니다. 특히 진화론을 바탕으로. 강의 시간상 제가 정신박약과 정신이상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정신박약과 정신이상도 격세유전과 타고난 범죄자처럼 대부분 선천적으로 유전된다는 것이 이후에 연구되었습니다. 어쨌든 범죄자의 뇌가 원시적이고 태아하였으며 그리고 정신박약이나 정신이상에 의해 전능하고 멍청하다는 범죄학 연구는 우생범죄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생학을 지지하는 범죄학자들을 우생범죄학자라고 부릅니다. 네. 우생학은 인간을 유전학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우수하고 건전한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고 열악한 유전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는 학문입니다. 범죄학적으로 보면 우생학 운동은 적합한 자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과 적합하지 않는 자들의 번식을 막을 것을 장려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생범죄학 연구는 어떻게 되나요? 1900년 멘델 유전 법칙이 재발견되고 유전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상이라는 이해가 받아들여지면서 네. 우생학은 더욱 확대가 됩니다. 아, 우생학자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민자, 사회주의자, 전응아와 범죄자에 의해 오염되지 않는 초기의 상태로 국가를 돌려놓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순수성과 잃어버린 깨끗함에 대한 갈망과 같은 것에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우생범죄학에 의해 모든 정신박약자와 정신이상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다라고 보는 견해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후 우생학, 우생범죄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네. 아직도 이런 잘못된 인식이 우리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생범죄학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자를 생각을 해보면 범죄자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난다라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나요? 독일의 아도프 히틀러의 제3제국이 지배하던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나치는 수만 명의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생학, 우생범죄학 등 범죄자의 뇌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치가 범죄자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집시에게도 선천적인 범죄적 성향이 있다고 함으로써 그들의 몰살을 정당화했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나치가 합리화한 살인자의 수는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들은 우생학을 바탕으로 범죄자 생물학이라는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독일인들은 범죄자 생물학이 유전적인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네. 그리고 그러한 범죄자의 번식을 막기 위해 교도소에 감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범죄자 생물학이 증명해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나치는 범죄자 생물학의 적용을 강화하였으며 범죄적 정신 이상자를 포함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자들을 안락사 혹은 살인을 하는데 범죄자 생물학에 의존하였습니다. 범죄학의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나치 정권의 이러한 측면은 범죄학자들에게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범죄자 뇌 연구의 잘못된 하나의 신화가 독일 나치가 인간을 정화하고 학살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명분에 사용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교수님. 맞습니다. 범죄자를 전멸시키면 범죄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범죄자들의 전체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치의 생각에서는 범죄자가 명확히 정의된 범주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빈곤층 및 다른 반사회적 인간을 포함하는 보다 퇴보된 인간의 집단의 일부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인종을 개선하겠다는 인종위생학은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열등감이라는 똑같은 근본적인 이유로 나치의 유토피아에서 범죄자를 포함한 사회 부적격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조금 두렵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지배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라고 믿었던 그 과학 때문에 그 잘못된 과학이 범죄자에게 적용이 돼서 많은 학살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요. 과학 자체를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드는 시간이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살펴볼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범죄자의 뇌 연구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범죄자 뇌 연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